네. 말 나온 김에 이제 하라리 얘기를 더하면 그 인스타그램인가 뭐시기 트윗인가 뭐시기 페북인가 아무튼 어디 들어가 보면 그 부인이라 하지 않죠. 그 동성 배우자가 그 하라리 그런 스케줄이나 이런 걸 다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 이제 본인 동성애자니까 가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고, 그 사피엔스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였다고 해서 예수 엄마가 막 그렇게 뒤집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동성애가 그렇게 막 그렇게 지탄받고 뭐 하고 할 그런, 혹은 뭐 변태적이고 뭐 병리적이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인 거죠. 들어보면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 본인이 겪었으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그 2차 성징이 나타날 무렵에 이제 그런 혼란을 겪는다고. 왜 예컨대 이제 이러저러한 어떤 여자의 사진을 보면 이러저러한 어떤 신체적인 반응이 와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없는가? 왜 반대로 저쪽을 보면은 그런 반응이 오는가? 이런 거에서 이제 되게 혼선이 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지점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그 박상영 소설에서도 그 이제 사춘기에 그런 게 이제 이미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들켰죠. 엄마는 이제 이거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싹 다 정리해놨다 이러고 이제 휴대폰 끊고 뭐 끊고 그쪽하고 싹 다 정리를 하고, 얘는 예약을 해놓습니다. 정신병원에.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치료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치료해야 되는 어떤 질병이라고 이렇게 하고, 지금 얘기로 봐서는 여기서 기독교가 꼭 나와줘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거 동성애자 관련해서 뭐 열린 토론 뭐 있죠, 백분 토론 막 이런 거 많이 할 때 보면은 막 진중권이며 누구며 막 나와가지고 그때 토론 패널들 잘하신다는 분들 다 나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목사님인가 신부님이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는 동성애 청정구역이었는데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막 진중권이 발끈하고,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냐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19세기에는 기독교 청정국이었냐고 막 이런 표현도 쓰고 막 엄청나게 막 격하게 막 논쟁이 오가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게 열려 있고, 심지어 그 어느 학우가 쓴 소설에서 너무 재밌었는데, 둘이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뽀뽀를 하고 미안하다고, 나 근데 동성이 아니고 그냥 어떤 건지 궁금했다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작가의 해석이 되게 재밌었어요. 요즘 힙하다고 여겨지는 동성애도 그 친구에게는 이런 소비와 향유와 약간 호기심의 대상이다, 이제 이렇게. 근데 그 한 학기에 한두 편은 꼭 들어왔는데 이번 학기에 이상하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퀴어 문학을 가지고 쓰는데, 남학생들이 남자 얘기를 주로 써요. 근데 이제 그 합평을 해보면 친구 얘기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애둘러서 이제 자기가 자료를 찾아봤다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마 본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한두 작품, 두세 작품씩 이렇게 나오기도 한 것 같은데, 이번 학기에도 아직 좀 남았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은 한번 소설화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 어머니 형상에서도 그렇고 이 어머니가 아들의 그 동성애적인 성향을 처음에 목격했을 때 보이는 반응, 여기에 반드시 들어갈 게 바로 기독교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어머니가 바로 25년 차 기독교인 우리 엄마, 25년 차네요. 맞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그 기독교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이러저러한 이제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년 뒤 다시 뭡니까? 엄마가 암이 재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영씨와의 관계를, 형과의 관계를 이제 완전히 뭐라 해야 되나, 그 김승옥 소설의 마지막 단어 있잖아요. 매별. 소매를 부여잡고 이별한다. 이제 완전히 그것과 이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과 이제 엄마의 얘기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이번에는 엄마가 이제 거의 끝나는 걸로 이제 자기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걸로 되는데, 그 두 개의 서사가 굉장히 잘 엮여 있고 문체가 또 되게 발랄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반에도 이 비속어를 굉장히 적재적소에 제가 보기에는 활기 있게 잘 쓰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도 그래요. 말이 되게 거친데 제가 좀 읽기 불편한 구절들이 많은데, 제가 노골적으로 말하면 비슷하게 이게 퀴어 문학인데, 저는 김봉모는 정말 못 읽겠고요. 이 박상영은 또 되게 재밌게 잘 읽혀요. 작가가 조금 더 착하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좀 더 인간의 감정을 더 이렇게, 감정의 금선을 좀 더 잘 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이게 취향인데, 이게 김봉곤도 막 비속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읽으라고 하면 낭독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박상영도 그렇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맥락 속에 잘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고, 대화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요게 아니라 다른 데서 복사를 저기 스캔을 떴기 때문에 여러분 가진 거에 35쪽입니다. 제가 그 탑재해 놓은 파일에 그 처음에 이제 만나가지고 이거 회 먹고 술 먹고 하는 그 장면인데 지금 먹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형이 묻거든요. 광어죠? 아니 우럭인가? 사실 제가 생선을 잘 구별 못해요. 그냥 비싼 건 다 맛있더라고요. 맞고 틀려요. 당신이 맛보고 있는 건 우럭. 그러나 그것은 비단 우럭의 맛이 아닙니다. 혀끝에 감도는 건 우주의 맛이기도 해요. 네, 그게 무슨 개떡 같은 말씀이시지. 네, 우리가 먹는 우럭도 우리 자신도 모두 우주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우주를 맛보는 과정인 거죠. 아, 네. 우리 모두가 우주이고 우주의 일부로서 생동하며 관계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수작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쪽 문신 예쁘네요. 이렇게 둘 중에 살점이 더 투명한 쪽이 광어다 생각하면 구별하기 쉬울 거예요. 더 쫄깃한 쪽이 우럭. 그럼 오늘부터 저를 우럭이라고 부르세요. 쫄깃하게. 아니요, 광어라고 부르겠습니다. 속이 다 보이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둘이 이게 대화를 하는데 지금 속이 보인다 했는데 이제 이게 저기 거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뽀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잘 써진 그런 이제 연애 소설로 저는 읽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38쪽 이런 것도 불 꺼진 방에서 그를 안고 누웠다. 하루 종일 모자를 쓰고 있어 잔뜩 눌린 머리카락과 빳빳하게 굳은 목과 다른 곳보다 온도가 낮은 등의 문신 자국을 만졌다. 이렇게 이제 그 정사죠. 네, 그런 것들. 그것도 그렇고, 뭐, 형 이쪽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둘 사이에 갈등이 찾아온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기 잠실인데, 아, 이 사람 잠실 사나 보네요. 지금 읽은 소설에도 제2의 본가가 잠실이라 돼 있는데, 잠실이 저쪽에 올림픽공원 그쪽으로 이제 묘사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하고, 그러니까 영씨하고 형이 말하자면 데이트를 하는데, 그, 형이 386 세대인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대학 때 친구 운동권 그 친구들을 만나요. 근데 이제 들킬까봐 그게 되게 이제 쪼는 거예요. 혹은 이미 들켰다는 생각에 되게 이제 자괴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나는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열받고 그래서 둘이가 이제 대박 싸우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연애 소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랑 싸움. 근데 참 잘 쓰여진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이 화해하는 건데 그 58쪽 보시면 그런 식으로 네?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이제 이러고 서로 이제 헤어졌거든요. 싸웠는데 이틀 뒤 새벽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취기가 가득한 목소리로 내게 지금 만나자고 말했다. 술 마신 사람이랑은 별로 할 말 없는데 말이 짧다. 형도 짧은데 오라면 좀 와. 싫어.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 개야? 제발 와줘. 네. 나는 걔가 맞았다. 그의 방으로 쪼르르 달려갔을 때 그는 상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낙지며 우럭이며 소주를 펴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내 얼굴을 보더니 다짜고짜 키스를 했다. 입에서 비린내가 풍겨 그를 확 밀어버렸다. 아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또 둘이 이렇게 하는 뭐 이건 사랑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소설을 썼을 때 네, 요약을 해봐. 아, 네, 이건 연애 소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왠지 내가 되게 허섭하고 너무 가벼운 소설을 쓴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갖고 거기다 뭔가를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데, 즉, 이거는 외피는 사랑 이야기지만 실제로 뭐를 담고 있고, 그거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대로 그 연애 소설을 되게 잘 쓰기가 힘든데 예컨대 이제 세계 문학의 명작으로는 적과 흑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사실 연애 소설이고요. 그 제가 지금 수업에도 하지만 닥터집하고 이런 거 많은 미사여구를 갖다 붙일 수 있지만 그건 연애 소설로 읽어야죠. 연애 소설로 읽을 때 오히려 더 빛나는 작품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최근 작가 중에서는 최근에 좀 신작이 없어갖고 이상하게 이 수업에서 잘 못 읽었는데 김영수가 연애 소설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박상영도 전혀 다른 스타일이지만 이제 잘 쓰는 것 같고요. 김영하는 아주 잘 쓰지만은 또 연애 코드는 또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딴 쪽으로 아니 그쪽은 원래부터도 그런 연애 감성이 아니어서 근데 이제 김연수는 그런 감성이었는데 박상영도 이제 조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얘들 막 싸우는 거 내가 부끄러운 건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뭐 부끄러워요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뭐 그게 무슨 뭐 사랑이라고 생각했나요 어쩌고 저쩌고 여기 있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죠. 나도 모르게 그의 뺨을 후려쳤다. 이렇게 79쪽이네요. 네, 그런 거라든지. 근데 뭐 이거는 결국 끝난 사랑의 이야기니까 굉장히 긴데요. 지금 보니까 기네. 되게 긴데 또 제가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이제 재밌게 읽었고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여기 작가 노트에 요즘 나는 올려드린 거 한번 보세요. 요즘 나는 목소리가 크고 험악한 외향과는 달리 나는 조금 소심하고 겁이 많은 편인데 때문에 지나간 일을 곱씹으며 후회하는데 인생을 허비하곤 한다. 네, 목소리가 크고 험악한 외향과는 달리. 근데 이제 실제로 소설을 보면은 여기 소심하고 겁이 많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마지막에는 이제 엄마 묘사로 이 소설이 끝났네요. 네, 엄마는 아예 잔디밭에 드러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을 보는 그녀의 표정은 누구보다도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이렇게. 근데 이 아들, 화자의 입장에서 이게 엄마를 그리는 문체가 굉장히 시니컬하면서도 해악이 있어요. 사랑도 많이 들어가 있고 비꼬기도 많이 하고 그런 문체도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젊은 작가 수상집 이게 작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작품을 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작가의 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평론가들이 하나씩 평을 달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문학동네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설만 키우는 게 아니라 평론가도 이제 같이 키웁니다. 이렇게 이제 동시대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을 보는 눈도 키우고 또 하나 비평 평론의 입장에서 이제 말을 하자면은 기왕티사 쓰여진 작품을 보고 평가한다, 뭐 분류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작가를 키운다 그게 강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학적 어떤 틀이 있는 거고 그거에 맞춘다라면 그렇지만 아무튼 굉장히 상보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9세기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유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벨린스키라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평론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비평가가. 근데 뿌시킨이나 레르몬토프나 그런 사람들의 작품을 읽어요. 그럼 벨린스키는 그거를 읽고 정리하고 평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과 미학관이 있습니다. 그 틀을 알게 모르게 이 작가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문학, 올바른 문학, 우리 러시아 문학이 가야 될 길 이게 있는데 니네들이 이쪽으로 와줘. 이런 작품을 써줘.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던 차에 예컨대 젊은 도스옙스키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작품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벨린스키가 그거를 읽었을 때 엄청나게 이제 감동을 하고 그 도스옙스키를 막 띄워주고 이제 실고 뭐 이게 잡지에 실어주고 막 평을 쓰고 막 소문을 내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너 작품 정말 잘 썼어. 내가 되게 뭐한 비평가인데 너 진짜 잘 썼어. 너는 우리 문학을 이끌 거야. 그거를 대신해서 너는 이제 러시아 문학의 뭐야 유망주야 이것도 있고 내가 이러저러한 어떤 미적 체계가 있고 내가 그려보는 러시아 문학의 어떤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네가 앞으로 펼쳐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론 비평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만큼 어떤 다부진 각오가 없으면 이거를 내가 읽어내겠다 정리하겠다 이런 각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앞으로의 그 문학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또 포부가 없으면은 큰 비평가, 평론가로 자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너무 평론도 빈약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것도 곁들여서 이제 말을 해봤고요.